네, 오늘은 제3장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행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죠.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 인 경우면은 승인을 받지 않아요. 공공주택 사업자라 하면 국지, 토지, 공공기관을 말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국지, 토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 2분의 1을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 이것도 공공주택 사업자에 속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했다. 2분의 1 이상을 출자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또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특히 이제 가번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의 빈출 문제입니다. 또 이 사업주체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부분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끝내시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냐?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네, 그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원래 여기 이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 지워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보다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제외 대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반에 주택법 초반에 살펴봤던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이 이제 분양가 상한 제외 대상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190m 이상인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공공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주거혁신 재생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신설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것들이 신설되어서 좀 내용이 더 복잡해졌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 도, 경, 관, 공주, 개발, 혁신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뭐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도경관, 공주,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에 속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관광특구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왔죠.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 주택법은 이제 하나만 외워두면 되죠. 50층 이상, 주택법은 한 층에 3m니까 150m가 되는 거예요. 도경완이라고 있죠. 유명한 가수하고 결혼한 아나운서요. 도경완이 아니라 도경관으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경관, 이제 딸이 공주겠죠. 도경관 공주, 인물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개발, 혁신해야 한다. 그렇게 안겨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물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제 토지는 내 관할할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건축비만 분양가격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택지비는 아래 경우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뭐냐,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구분하는데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시가, 감정평가 이런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 줄기를 좀 알고 계시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택지의 가장 저렴한, 가장 싼 가격은 이제 조성원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원가에 근접하는 가격을 조성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공시지가. 네,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감정평가 기관에서 정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가. 이건 뭐 실거래가죠. 뭐 말하자면 이게 이제 판매가, 소비자가 뭐 이런 개념인 것이고요. 이거는 원가.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도매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 실거래가의 보통 평균, 이건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70% 정도에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50%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공급가격이라고 하면 뭐 조성원가 정도 되겠고요. 감정평가한 가격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 다음에 이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이런 것들을 공시해야 되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들을 공시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대신 이 분양가격 자체를 공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모두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공택지니까 분양가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속기 쉽죠. 그런데 아닙니다. 공공택지라도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 간접비는 공시하는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간접비도 공공택지의 경우 공시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5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택의 위치와 그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과 이렇게 비교해서 다 다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정책상 계속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인 경우는 5년, 80에서 100%인 경우는 3년, 뭐 또 민간 건설 주택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냥 5년 이내의 범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을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초과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이렇게 과열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12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2배,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 2개월 동안 월평균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에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1. 자, 2라는 숫자가 일단 많이 등장합니다. 12개월간 2배, 20%, 2개월 동안 5대1, 10대1. 여러 번 읽어서 눈에 익히고 시험 전날에도 한번 보고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라는 것,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절차를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0일 이내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 가격의 제한과 분양 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 30일 이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보통 뭔가 이제 설치한다, 또 신고한다, 이런 경우는 가장 가까운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하는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장 가까운 단체장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설치한다, 신고한다 할 때 등장하는 게 이것이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내용 파악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 사항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게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 30%에서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이렇게 건설해서 대신에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완화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대신에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속 토지는 이 인수하는 자, 시도지사가 되었든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든 그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는 용적률이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었고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의 공급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아니었죠.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금지 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을 공급하는데 어떤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화하거나 아니면은 공급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대상 행위를 보면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하거나 또는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속 저당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외한다는 게 이제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저당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인데 이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고 일단 그런 이제 이에 해당되는 증서 또는 지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그리고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입주, 무처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이거 종종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급질서를 교란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무효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공급 계약을 무효하는 게 아니고요. 지위 무효, 공급 계약 취소 이렇게 짝을 이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소해야 된다는 것, 취소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취소해야 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위를 무효화해서 이 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주체가 이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이미 받은 주택에 대한 그런 가격을, 금액을 다시 이 교란 금지 위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이 사업주체가 다시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탁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이제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금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먼저 원칙에 대해서 보면은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 임차권 설정,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뭐 또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리고 뭐 이게 복잡하죠?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라는 것은 여기 시점에 해당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에 60일까지 요 기간 동안 이제 금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및 부동산 임차권 등 설정 금지 기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후에 60일까지 설정 금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입주자 동의 없이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목적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음의 행위에 해당될 때 그렇습니다.
요 행위까지는 알아두실 필요 없고 이제 예외가 있다. 그리고 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기등기의 임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에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건설 대지는 이제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시 해야 되고 주택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기 등기를 한 후에 뭐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 설정 이런 것을 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사업 주체의 재무 및 뭐 금융 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그 사업 주체는 그 주택 건설 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을 잘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탁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신탁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 제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토부 교통부 장관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시도지사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 지정하는 경우를 이제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도 티귿 이렇게 나오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토투특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이다. 이거를 같이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이 지정 대상 지역은 다음에 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곳이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별 주택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거기서 많이 봤죠?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볼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역시 수요가 많은 지역, 또 가격 상승 우려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되겠죠? 네, 역시 또 같은 분위기인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이제 투기가 몰리겠죠.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의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했어요. 뭐 급격히 감소한 수준이죠. 주택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또 감소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택 공급이 위축될 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요 30%라는 숫자, 이 30%라는 숫자와 감소하는 것,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것, 요거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깜빡 실수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증가하는 곳 해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30% 이상 감소하고 허가 건수가 감소할 때 그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미리 이제 시도지사의 의견을 역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으니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때도 똑같이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또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알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시도지사와 확인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1년마다 아니고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요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뭐 해제가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되고요.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조정 대상 지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분양 등의 과열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주택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말 그대로 아까 투기과열지역은 투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지정했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될 우려가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둘 다에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친다는 거. 아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 주거는 분투조라고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냐? 이 과열지역인 경우와 위축지역인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어떤 지역이 과열지역이냐?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경우. 요거는 아까 계속 중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이제 요 내용이 해당되겠고, 뭐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축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 그런 지역을 이제 위축 지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연속 20% 이상 감소한 지역, 3개월간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초과하니까 더 이상 이제 주택 수요가 많이 없으니 위축된다. 그런 개념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초과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나왔던 숫자들은 이제 중복되는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적용 지정 대상 지역과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지역을 같이 비교하면서 각 지구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관련하여 문제가 나와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까 나왔던 그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 행위 있잖아요. 지입주 무처리 나왔던 거요. 거기에는 이제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즉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중에 이 밑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하는 행위를 다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까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에는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상속의 경우만 제외한다. 상속은 가능하나 기타는 안 된다. 기타 모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상속 저당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전매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상속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주택은 제한받지 않아요. 새롭게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인데 어떤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것,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것,
새로 또 신설됐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고요. 자, 위반했을 때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그 지위가 취소되고 전매가 이루어지겠죠? 다시 사업 주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업 주체가 매입 비용, 다시 말하면 전매 대금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다시 취득한다, 가져온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업 주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문제에 보면은 똑같이 내용이 전개되다가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필수사항으로 내용을 기술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의 특례를 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 특례사항이 중요하죠. 네, 이런 이제 특례사항들이 있는데 다만 전제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플러스 이런 사항이 될 때 전매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또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매 제한의 특례를 인정해주겠다. 그러나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그 안에서 뭐 이런 조건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멀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주대택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뭐 이런 경우,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공동명의로 바뀌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뭐 그런 경우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매 제한의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잘 파악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공택지,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 3년, 수도권에 1년, 그 외에는 이제 1년이나 6개월 정도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것 역시 소유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주택의 공급부터 주택 공급 질서의 교란 금지 행위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